안녕하세요. 2024년 숙명인문학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 강연을 하게 된 구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박사 수료한 뒤 성결대학교에서 현대소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한국 소설에 나타난 임신 중지의 재현과 혐오의 작동 방식으로 낙태서사에서 임신 중지 서사로의 변화 양상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신은 질병일까요? 임신은 원칙적으로 질병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성의 어떤 재생산 단계에서의 하나의 몸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임신한 여성은 산부인과 진료 혹은 출산의 과정 등에서 환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떠한 다른 측면에서 또 바라보면 임신을 한 여성이 출산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몸의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또 질병이 갖는 아픈 몸이라는 상태라는 속성에서는 또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보기는 또 어려운 사안인 것이죠. 여성의 재생산을 의료화하는 근대 의료체제에 대한 비판이 또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의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받는 고통을 드러내고 또 거기에 언어화시키고 언어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가시화의 작업이 또 양립 가능한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을 계속 염두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재생산 과정에서 의료화라는 어떤 의료 체제, 근대 의료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소외에 관해서 아이리스 마리온 영이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또 페미니스트 사회학자이기도 한 이 아이리스 마리온 영은 임신 출산 혹은 임신 중지 등에 이르는 일련의 재생산의 과정에서 여성이 산부인과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대상화되고 소외되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기 책 표지를 실어놨는데요. 이제 이 아이리스 마리온 영이 쓴 여러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이리스 마리온 영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의료기구들, 이제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가, 그리고 주로 이제 이전에는 또 이제 근대 남성 지식의 상징으로 보이는 어떤 그 의학 도구들로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진단하려고 할 때 여성이 실제로 재생산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이 그 어떤 진술들, 이제 진찰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입덧이라든지 다양한 몸의 이제 고통을 이제 말로써 여성이 언어화할 때 그런 것들이 마치 무질서한 것, 혹은 좀 평가절하할 만한 어떤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성 자신의 통제권이 이제 축소된다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여성이 경험하는 감정과 몸의 감각들, 그리고 몸의 변화에 따른 감정의 흐름 등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거나 무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셸 푸코 역시 이제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제 근대의학의 시선, 그리고 질병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서술한 바 있는데요. 푸코는 18세기 이후 임상의학의 탄생에 대해 분석하면서 아픈 몸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어떤 것을 질병으로 이제 규정하고 또 거기에 또 낙인을 찍게 되거나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어떤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은 지식의 태도와 언어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책에 보면 이제 언어가 사물을 포착하려는 순간부터 그 대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언어의 음흉한 계략, 즉 끊임없이 새로운 담론 속으로 끌어들여 대상의 모습을 변질시키려 하는 언어적 횡포라는 점을 이제 주목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푸코 또 아일스 마리언영 등의 이제 그런 철학자들이 이제 지적했던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몸의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선의 문제, 또 권력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강연할 주제와 좀 더 이제 결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문제들은 언어의 문제, 그리고 재현의 문제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혐오의 작동 방식과도 긴밀하게 연동되어서 몸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여성이 임신, 출산 또는 임신 중지 등의 이제 재생산 과정에서 겪는 몸의 아픔이라는 것 또한 어떤 식의 언어를 사용해서 재현을 할 것인지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권력의 입장에서 그것을 서술하고 소설화할 것인지 라는 등의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런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 제가 이제 강연 제목으로 이제 낙태서사와 임신중지서사라는 어떤 용어를 이렇게 조금 투박하고 거칠지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언어에 대한 문제, 어떤 같은 하나의 동일한 경험을 어떠한 언어로 규정하고 의미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용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는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이제 abortion을 이제 낙태라고 흔히 이제 번역을 하고, 하지만 이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이 이제 태아를 떨어뜨린다, 이제 태아를 제거하는 그런 태아에 좀 더 중점을 둔 그런 용어이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좀 비난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하는 그런 용례로 활용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 인해서 이제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할 것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ermination of pregnancy라고 해서 이제 임신을 종결하는 것, 그래서 임신 종결, 임신 중단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본 강연에서는 이제 임신 중지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낙태로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임신 중지로 이제 여성이 임신 유지의 상태를 중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출산으로 이어져 나갈 어떤 그런 재생산의 단계를 이제 여성이 이제 중지시킨다라는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키는 용례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단어 두 개를 이제 조금 주목을 하면서 어떤 것은 이제 한국 문학사에서 이제 낙태서사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임신 중지의 경험을 그려낸 것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해서 이제 임신 중지 서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런 것을 개념화하면서 굉장히 거친 분류법입니다. 둘이 이렇게 완전히 분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선의 문제, 권력의 문제, 어떤 재현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여성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다양한 작가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재현해 왔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문학사에서 여성의 임신 중지라는 경험은 어떠한 양상으로 소설화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몇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작품은 굉장히 오래 전의 작품입니다. 1919년에 발표된 약한 자의 슬픔, 김동인의 작품이죠. 그림을 보시면 창조 창간호 목차에 이제 약한 자의 슬픔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한 자의 슬픔에서는 엘리자벳이라는 여자 주인공 인물이 나오고, 이제 그 엘리자벳이 겪은 성폭력과 임신 중지의 경험이 남작에 대한 이 성폭력의 가해자죠. 그래서 이 남작에 대한 소송 제기와 그에 따른 재판 진행과 함께 그려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엘리자벳은 부모를 잃고 서울에서 여학교를 다니며 남작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교사입니다. 이 남작이란 인물은 조선의 성각자로 자임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여전히 남존여비의 사상을 확고히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남작이 그 엘리자벳이 머물고 있는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엘리자벳은 이제 원치 않던 그런 성관계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그런 성관계가 반복된 이후에 이제 엘리자벳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신 중지를 하기 위해서 남작과 함께 엘리자벳은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준 그 낙태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고 엘리자벳은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낙태약을 병째에 씹어먹고 싶도록 애착의 마음이 들기도 한다 라고 하는 동시에 또 이 약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한다 라는 것을 잘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을 떠나게 되면서 엘리자벳은 남작을 상대로 정조 유린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 소송, 그리고 이 서생아 승인, 신문상 사제 광고, 게재 청구 소송 등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핍진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법정에서 통용되는 법의 언어, 판사나 변호사 등이 이제 사용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법의 언어와 이 엘리자벳이 구사하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뱉는 언어들. 그래서 그 엘리자벳의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화하는 그런 장면이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피고의 변호사는 엘리자벳을 정신 이상자로 몰며 재판부는 원고인 엘리자벳의 주장들에 대해서 일절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자벳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모두 진 뒤에 엘리자벳은 이제 시골 집에 이제 돌아와서 굉장히 하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전에 먹었던 그 낙태약에 이제 뭐 효과가 드러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재판의 충격으로 이제 유산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요강에 그 하혈한 그 핏덩어리를 이 작품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문제적인 지점인데요. 특히 그 뭐 요강의 그 핏덩어리를 꺼내어 쥐고 마치 이것이 막 자식인 양 어디가 엉덩이였을까 어디가 뭐 머리였을까 이런 뭐 독백을 한다든지 엘리자벳이 그 핏덩어리를 막 손으로 막 꺼내어 쥐고 막 여러 복합적인 감정 뭐 애증 사랑과 미움 이 모두 느껴진다라고 이제 서술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이 뭐 엘리자벳이라는 여성 인물이 임신을 중지하는 어떤 결정으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임신 중지 서사의 면모로서 이 작품을 읽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낙태 서사의 이제 면모로서 이 엘리자벳이라는 인물의 제목이죠. 이 약한 자의 슬픔이라는 이 주제의식을 부각시키는 소재로서
여성 인물의 임신 중지라는 경험을 좀 소재적으로, 수단적으로 이제 활용한 측면이 있고, 또 이 핏덩어리를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것은 이제 임신의 중지가 아니라 낙태다, 태아를 살해하는 어떤 행위이다, 라는 굉장히 좀 엘리자벳에 대한 조금 비난적인 그런 시선, 그런 재현의 권력 같은 것이 좀 다소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1950년대 한국 소설로 와서 이제 그 당시 소설들에서 또 이 낙태를 어떻게 재현해 왔는지를 바라봄으로써 또 굉장히 어떤 이어지는 경향성 같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50년대는 이제 한국전쟁,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충격이 남아있던 1950년대 한국 소설들이 임신 중지라는 여성의 경험을 소설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부각시키고 또 전후 휴머니즘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 읽어내기도 하는 그 휴머니즘의 주제를 강조하는 소재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성 작가들이 이제 여성의 임신 중지를 그려냄에 있어서 태아의 목숨을 빼앗는 굉장히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그런 이게 인본주의에 반하는 그런 행위로 이제 그려내면서 소설 속에서 낙태의 끔찍함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그런 경향이 컸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상규의 제1장 1957년 작품이고요. 서기원의 딸라 이야기 등은 이제 그러한 이제 낙태 서사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먼저 최상규의 제1장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임신 4개월 차에 이제 중절 수술을 받은 뒤에 그 목이 잘린 태아의 사체를 유리병에 넣어옵니다. 그러자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남성, 그 동거 중이던 남자 인물이 이제 유리병에 인종학 제1장이라고 써붙이고 굉장히 기괴하게 막 웃으면서 이제 끝나는 약간 미쳐가는 듯이 웃으며 끝나는 이제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서기원의 딸라 이야기 역시 여대생 정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정혜를 임신시키고 또 중절 수술 뒤에 그 사산한 태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 임신 중지 이후에 그 사산한 태아의 형상 같은 것을 굉장히 그려내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이 낙태 서사의 면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산한 태아를 보자기에 싸서 $100를 넣고 한강에 던져버리는 이제 남성 인물의 광적인 행태를 이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러한 50년대 작품들의 어떤 휴머니즘적인, 그러면서 동시에 다소 이제 미소진이적인 이제 그런 낙태를 행하는 여성 인물들을, 어떤 태아를 살해한 살인자로 이제 그려내게 되는 이러한 작법들은 사실 이 60년에 발표된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 나오는 어떤 여성 인물들에도 다소 또 유사한 그런 재현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작품은 동호와 현태, 윤구 등의 젊은 남성 인물들과 또 수기, 미란, 옥주, 계항 등의 젊은 여성 인물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들을 굉장히 픽진하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그럼에도 또 여기 나오는 이제 여성 인물들의 이제 소설화 방식은 다소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인공인 이 동호는 이번 동란에 나왔던 젊은이들은 죄다 피해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이제 어떤 시대의 감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정서는 여성 인물
들에게도 이제 공유되고 있는 어떤 감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에서 이 수기라는 여성 인물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서 이제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그 아이를 이제 자기가 출산해서 낳아서 기르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런 수기라는 인물을 굉장히 어떤 대속적인 존재로 고평하는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사산 또는 임신 중절 등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던 옥주나 미란 등의 여성 인물들은 파멸해버리는, 이제 사망하는 이제 그런 결말로, 그런 운명으로 이제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순원의 1960년 작가지 살펴를 보면서 이제 넘어왔는데요. 갑자기 이제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이르는 한국의 어떤 이 재생산이라는 어떤 커다란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조금 변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1975년에 이제 가정의 벗이라는 잡지에 실린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가족계획 구호를 담은 광고 포스터인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75년은 세계 여성의 해였고, 이제 그 세계 여성의 해라는 것을 이제 맨 위에 이제 써두고, 그 밑에 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호죠. 이제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핵가족인데 부모가 있고 이제 둘만 낳는데 이제 딸만 둘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사실상 이 당시 여성들은 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을 때 사실 굉장한 이제 심리적인 압박 또는 이제 억압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의무 같은 것이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누그러지고 오히려 뭐 좀 역전됐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결혼을 했으면 뭔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딸만 둘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계속 그 다음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다음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여아들만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낙태를 하는 상황들도 펼쳐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포스터는 사실은 조금 현실과는 괴리된 그런 그림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계 여성의 해의 여권 신장 같은 것과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어떤 구호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이 60, 70년대에 이루어진 이 가족계획 사업과 또 그것이 어떤 그 사회의 그런 변화가 한국 문학과도 뭐 완전히 이제 유리된 채로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대응 양상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1960, 70년대의 이 가족계획 사업 실시 당시에 한국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어떤 출산 조절의 욕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출산 조절의 욕구가 정책의 추진 방향과 굉장히 우연적으로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용이하게 국가의 정책들, 뭐 피임법을 이제 국가에서 권장하고, 그리고 뭐 암암리에 이제 너무 많은 아이를 둘만 낳아 잘 기르려면 사실은 이제 피임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임신 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여성들은 이제 이 당시 이제 여성들이 많이 뭐 대학도 가고 직업도 가지게 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전처럼 아이를 5명, 뭐 6명, 10명 이렇게 낳고 싶지 않았던 어떤 출산 조절의 욕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면서 좀 국가의 정책들을 다소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는 남성들이 좀 저항감을 대체로 느끼고 뭐 반발하고 이랬던 것과는 좀 달리 좀 용이하게 받아들이고 또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협상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 밑에 제가 언급해 놓은 남정현이라는 작가의 부주전상서라는 작품, 그리고 이청준이라는 작가의 불알간 마을의 밤, 굉장히 노골적인 이런 제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품들에서는 이제 가족계획 사업이 당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걸 또 이 남성 작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인데요. 이 부주전상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가족 계획을 살인 계획이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출산 조절, 그래서 가족 계획 사업이라는 그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여성 인물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서사인데요. 이제 그런 출산 조절, 여성들의 출산 조절 행위, 피임 또는 뭐 임신 중지 이런 행위들이 가문의 대를 이을 후손을 살해하는 어떤 살인자의 행위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소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청준의 이 작품 역시 이 가족계획 사업에서 남성들에게 정관 수술을 이제 권장을 하고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들에게만 오늘날로 치면 저런 아파트의 어떤 뭐 청약 우선권을 주는, 그래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뭐 우선 그런 당첨권을, 추천권을 주는 이제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남성성을 좀 거세당하는 그런 공포, 그리고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좀 억압당하고 박탈당한 것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을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남정현의 부주전상서 64년작인데 이 작품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나는 나가 이 남성 인물인데요. 이 남편인 자기 몰래 이제 피임을 해온 부인 청자라는 인물의 질에 손을 넣어서 그 피임 도구죠. 루프를 빼내어 버리며 이제 그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빼내며 그 과정에서 이제 출혈이 과다하게 되면서 이제 청자가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또 굉장히 좀 읽으면 좀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사상계에 발표된 64년은 자궁내 장치 시술이 도입된 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시의성을 가지면서 이제 그려진 그런 작품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 남성 화자는 살인죄로 또 굉장히 재밌는 이제 설정인데 창경원 그 동물원 동물들의 우리 속에 이제 갇혀서 이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형식으로 이 소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자는 그 편지에서 가족계획은 살인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스스로 피임을 했던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 청자 그리고 그 부인이 그 주변의 다른 여성들의 임신 중지를 좀 돕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아내 역시 살인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살인자를 살해한 자신의 행위는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어조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때 요 부인에 대해서 남성 화자가 갖게 되었던 그 분노는 대를 이을 후손을 생산하는 그 재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긴 남성 가부장의 박탈감, 즉 남성 헤게모니 상실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자라는 여성 인물에 대한 정보는 화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속에 서술됨으로써 다소 후경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자는
이 가족계획 계몽원 혹은 가족계획 어머니회의 전신인 대한어머니회의 활동을 수행하던 것으로 추론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결국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아니라 가족계획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여성 인물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의 어떤 군사 독재 정권의 굉장히 그 당시 새마을운동가, 가족계획 이런 것들이 마치 군사 작전을 시하듯이 굉장히 이제 저돌적으로 그렇게 실시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런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굉장히 약할 수 있는 자신이 이제 충분히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인물을 살해하는 그런 미소진이적 서사로 나아갔던 것, 그것이 이 작품의 굉장히 문제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정현이 자신의 작품에서 이 부주전상서에서 이처럼 굉장히 노골적인 여성 살해 서사를 창작한 것에 대해서 당대의 독자들, 특히 또 이제 평론가들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문제적인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제 소설화, 서술 방식은 이 부주전상서가 나왔던 1964년에서 이제 1년이 흐른 65년에 발표한 남정현의 대표작이죠. 분지에 이르러 한국 여성이 미국 남성으로부터 당한 수모를 한국 남성이 미국 여성을 강간함으로써 되갚아준다는 식의 또다시 이제 더 심화된 형태의 이제 미소진이적 소설 창작으로 이제 유사하게 변주가 되었고, 이것이 민족주의 문학의 좋은 용법의 사례로 인용됨으로써 이 남정현식 문학의 언어가 다소 권력을 부여받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남정현이 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상정한 어떤 독자들, 모의 독자, 슈퍼 독자, 동시에 또 해석적인 공동체로서의 독자, 그 어떤 측면의 독자이든 그 독자에는 민중 문학의 거대 담론을 운이하는 어떤 남성 평론가들이 상정되어 있었을 뿐, 한 번이라도 피임을 해본 여성, 루프 피임법을 시술받은 여성, 아니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임신 중지를 고민해본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소설, 이제 남정현의 소설에서 조금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한국 문학의 임신 중지, 낙태, 재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모해 나가는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자면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로서의 임신 중지를 그려낸 그런 이제 작품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인용하고 있는 글은 김은실 선생님의 또 하나의 문화에 이제 실려있는 이제 글로서 조금 진하게 표시한 부분들을 살짝 읽어보면, 가족계획 정책은 계속되는 임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여성들의 재생산 행위와 출산력에 새로운 정치적 경험을 부여했고, 이제 적정한 자녀 수의 출산과 이런 실천 모델을 이제 제공하기도 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정권식의 가족계획이 현재까지도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뤄졌던 어떤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어떤 경제지상주의적인, 그리고 개발 독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다분히 이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여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계획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 인물들, 개개인의 여성 주체들이 이 정책, 이런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또 활용하고 협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해 나갔는가 하는 점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은실 선생님이 현지조사에서 만난 이제 나이 든 부인들은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이 도입된 이후 이제 적은 수의 자녀만 출산하는 요즘의 젊은 부인들은 예전에 이제 평생 계속 임신하고 출산만 반복했던 그런 자신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라고 이제 적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러한 실천들이 여성들의 삶을 새롭게 재조직하는 권력을 이제 창출하는데 다소 기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점을 저는 같이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전제, 그 계기로서의 임신 중지라는 어떤 삶에서의 굉장히 큰 선택이죠. 근데 그런 인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 이제 72년 이문구의 추야장이라는 소설인데요. 주인공인 능애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집이 아니라 무덤으로 인식하며 이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욕망을 늘 품고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여성 인물입니다. 이 능애는 이 모래미 마을의 소금밭 인부인 윤만이라는 남성 인물과 연애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능애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능애는 임신 유지와 중지라는 두 선택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만이라는 인물과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럼에도 이제 두 인물이 너무나 극빈층이었기 때문에 함께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하거나 살 공간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런 고민 끝에 능애는 이제 임신 중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능애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어떤 굉장히 생존의 절박함을 존재론적으로 매일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이제 윤마는 굉장히 이제 느긋하고 이제 굉장히 착하긴 하지만 느긋한 성격인데 이제 능애의 마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좀 굉장히 다소 느긋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윤만을 믿을 순 없겠다. 어떤 임신 중지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것도 윤만은 마련하지 못하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이제 우유부단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능애는 이제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뒀던 어떤 비상금을 가지고 이제 임신 중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서울로 다른 지역으로 이 고향을 이제 떠나가는 그런 길고 긴 가을밤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엇갈리면서 끝나는 그런 이 소설의 결말, 이제 추야장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결말은 아무리 이 윤만이라는 인물이 능애를 사랑해서 그래서 이거는 내 일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자신의 일로 이제 인식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임신이라는 사건을 이 몸이 매일 달라지고 있는 능애라는 여성 인물에 비해서는 절박하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성차화된 몸의 경험이 상이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같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재생산의 국면들이 남성과 여성의 성차라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제기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 것입니다. 이제 가족계획 사업에서 이 가정의 벗이라는 잡지를 좀 한번 또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월간 잡지 가정의 벗은 60년대 민간단체인 가족계획협회에서 가족계획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68년 8월 창간한 여성 잡지입니다. 기관지의 양식이 아니라 교양 잡지 형식으로 이제 무료로 이제 발간이 되었고 어떤 대중매체로부터 좀 다소 소외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그런 어머니회를 조직하고 가정의 벗을 구독하게 함으로써 산하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발행되었던 그런 잡지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하나를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 표지를 굉장히 이 여성의 재생산에 대해서
다양한 성생활이라든지 피임하는 법 등등 그리고 양육 육아를 하는 법 임신 중지의 어떤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솔직한 그런 매우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고 또 독자들의 참여도 굉장히 이제 권장하는 그런 잡지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 맨 오른쪽 그림은 가정의 벗하고 돌려보기 이런 란이 있는데요. 요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이 가정의 벗을 이제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농촌 마을에서 어머니의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이걸 돌려본 뒤에 여기 성명을 적는 란이 있죠. 그래서 각자 어느 부분이 제일 재밌었고 유익했다. 그리고 앞으로 읽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써서 어머니의 회장이 도장을 찍어서 다시 가정의 벗에 이제 이렇게 보내면 또 상품도 주고 또 이제 우수 어머니에도 선정하고 막 인터뷰를 하러 오기도 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재생산과 관련된 지식들을 좀 습득하고 또 이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을 권장하였던 어떤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벗은 유교 문화 전통으로 인해서 그동안 금기시되고 묵음 처리되고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여겨져 왔던 여성의 생리, 성관계, 피임, 임신 중지, 출산과 관련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국면들, 구체적인 정보들을 발화와 논의의 대상으로 구상시키고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60, 70년대의 시대적, 사회적 이제 변화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성 작가들의 임신 중지 서사들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은 조금 많이 나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60, 70년대 오정희, 손장순 그리고 이제 80년에 박완서 등 이제 여성 작가들이 재생산의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이제 소설화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그려내기 시작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권 하의 가족계획 사업에서 공공연하게 권장되었던 임신 중절이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법적으로도 허용되게 되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모자보건법 제정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신문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논자들이 나와서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펼치고 하는 어떤 공론장이 산출되었던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본격적 의미의 임신 중지 서사들이 제출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 의미의 임신 중지 서사라 함은 임신 중지라는 재생산의 국면을 가족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것으로 그리거나 어떤 다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알레고리의 매개항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소설의 중심 소재로 삼아 소설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이제 여성 작가들은 소설이라는 허구적 장르를 활용해서 임신 중지라는 여성 몸의 경험을 비교적 용이하게 공적 발화의 형태로 옮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70년대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 실천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해왔던 형법, 그리고 그 반대로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산하제한 정책에서 좀 다소 낙태, 임신 중절을 권장하는 이런 이제 상반된 어떤 이 양쪽의 측면을 모두 초과하거나 때로는 비껴가며 그 틈새로 이제 새어나와서 대형 담론을 형성해 갔던 것으로 읽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계획 사업에 굉장히 이제 부합하는 형식으로 그 취지와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굉장히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소설화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산하 제한의 의도를 가진 여성들이 임신 중지로 나아가고 이런 식의 소설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이런 여성들의 재생산, 임신 중지라는 것을 그전에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가족계획이라는 굉장히 여성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추진되었던 정책은 결코 아닌 그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여성 작가들이 가정의 벗에서 이제 여성들이 그런 이제 경험을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여성 작가들 역시 어떤 이러한 임신 중지 서사의 글쓰기 실천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오정희라는 소설가의 번제입니다. 1971년작인데요. 이 오정희의 번제와 뒤에서 다룰 봄날, 이 두 작품은 모두 임신 중지라는 여성의 경험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정희 소설 속의 재생산 문제는 어떤 가족의 문제이기 전에 여성의 몸의 문제이며 여성의 고통의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작품에는 임신 중지의 기억과 이에 대한 죄의식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화자가 등장합니다. 이 화자는 태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태내에서 살해된 아이의 모습을 애써 생각해내고 또 모호한 애정을 느끼기도 하면서 죽여버린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할 일 없이 손을 씻는 강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정희가 뱃속의 아이를 그려내는 방식인데요. 태아는 목에 매달린 돌멩이 혹은 내 목에 지렁이처럼 얽힌 아이의 두 팔라는 이제 묘사들처럼 화자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존재이자 매우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태아의 두 팔을 의연히 잡아떼고 새털처럼 가벼워진 몸으로 헤엄치는 화자의 모습 역시 임신 중지라는 경험을 이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 봄날이라는 작품을 좀 함께 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임신 중지의 기억에 대해 더러운 종양을 제거하는 기분으로 이제 용감하게 지워버렸다라고 하면서 매우 간단한 일이었다라고 이제 수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의 작품 또는 이 봄날이라는 작품에서처럼 태아를 소중한 것이 아니라 비체, 제거해야 할 짐, 부담 등으로 부정적으로 그려낸 오정희의 형상화 방식은 태아를 귀중한 생명이자 절대로 훼손치 말아야 할 어떤 대를 잇는 어떤 후손 등으로 이제 그리면서 임신 중절을 하는 여성을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 굉장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냈던 종래의 재형 관습을 전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최원영이라는 선생님의 이제 논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임신 중지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를 들어주는 누군가의 지지 속에서 경험을 재해석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낙태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시도로서 의미화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정희가 이런 식으로 임신 중지라는 경험을 방금 저희가 살펴본 두 작품에서 다른 커다란 사건이 있고, 마치 엘리자벳이 약한 자의 슬픔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느끼게 되는 어떤 소재적인 그런 도구로서 임신 중지라는 경험이 활용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오정희의 작품에서는 임신 중지라는 것이 하나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이제 작가는 그 경험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신 중지의 경험을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이 경험을 재해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낙태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적 시선을 좀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하려는 시도로 의미화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이제 박완서의 작품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제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이라는 작품이고 80년에 이제 발표된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임신 중절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인 여성 인물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 여성 인물은 이제 성폭력을 당했던, 그렇게 해서 그 성폭력의 과정에서 그 결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원치 않는 임신을 이제 중지시켰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여성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이제 여성들의 임신 중지를 돕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역시 자신의 그러한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제 개업을 한 그 병원을 연 그 동네는 이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였고, 그래서 이 성매매 여성들의 임신 중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돕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기억, 그리고 성매매의 문제 등을 이제 임신 중지라는 커다란 이 여성 인물이 평생 이제 집도하게 되는 그 일과 함께 다룸으로써 임신 중지라는 경험을 성폭력 연속체라는, 이거는 우에노 치스코의 어떤 개념을 좀 차용해 온 것인데요. 어떤 성폭력 연속체의 맥락에서 이제 그려낸 그런 작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인 여성 인물이 평생 집도했던 임신 중절 시술은 마사 누스바움이 개념화했던 이행 분노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행 분노라 하는 것은 마사 누스바움은 이제 분노에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진 분노와 문제만 일으키는 분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전자에 해당하는 이행 분노, 즉 지나가 버린 고통을 숙고하기보다 해결 방법을 찾는 분노가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이 자신이 젊은 시절 당했던 그 성폭력,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감행했던 그 임신 중지라는 경험을, 그 기억들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이제 이행 분노라는 어떤 보복적이지 않으면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이행 분노의 실천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작품에서 임신 중절 후 적출된 태아의 형상을 좀 과도하게, 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역시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메타 반응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이 낙태 서사인가, 임신 중지 서사인가 라는 것을 어떤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제 나누기는 또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또 낙태와 임신 중지 사이를 진동하는 어떤 문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태아의 형상을 세밀하게 그려냄으로써 태아라는 비인간 주체의 행위성, 에이전시를 부각시키는 서술 방식이 반드시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상충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임소연 선생님이 신유물론과 페미니즘에 관한 이제 논문에서 이제 캐런 바르드 등의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태아에게 선언적으로 부여된 행위성이라는 것은 사실 낙태 정치 일반에서는 굉장히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태아는 생명체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좀 악용될 수 있죠.
그럼에도 이 태아 성감별 수술, 즉 여아낙태를 반대하는 담론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유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섬세하게 짚어내고 계신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좀 염두를 하면서 이제 박완서라는 작가가 이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이후에도 이런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꿈꾸는 인큐베이터 등의 이제 작품에서 계속해서 이제 임신 중지를 고민하거나 감행하는 여성 인물들을 그려냈다는 점. 그리고 이제 99년작인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는 성간별 낙태라는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임신 중지 문제가 놓여 있는 매우 특수하고 또 복잡한 지형을 폭로했다는 점 등 이러한 이제 이 작가의 굉장히 성실한 천착을 우리가 염두해 볼 때 이 박완서 작품에서 어떤 임신 중지 서사에서 이제 태아의 모습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어떤 낙태 서사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손장순의 우울한 파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6년에 발표된 작품이고, 이제 손장순은 이제 불문학을 전공해서 이 우울한 파리라는 작품 역시 이 74년에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소르본 이제 대학원에서 현대 프랑스 소설을 이제 연구했던 그 프랑스 유학 체험을 갖고 있었고, 이때 이제 1년 반 가량 체류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이제 76년 1월에 현대문학에 발표한 소설이 이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우울한 파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묘선이라는 여성 유학생은 이제 프랑스 파리의 대학 기숙사에서 이제 겪는 일들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요. 묘선을 둘러싸고 3명의 남성이 등장해서 한 명은 프랑스인 장이라는 인물,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랍인, 알제리 출신의 모하메드, 그리고 티니지 출신의 치과 의사라는 이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제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 되면서 동시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묘선이 장과 하룻밤을 보낸 뒤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낙태가 불법인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영국에 가서 이제 임신 중지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 중절 시술을 받고 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묘선은 이 불란서, 이제 당시 프랑스에서 이제 절제 수술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금지되고 있어서 꼼짝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 이제 이내 그녀는 그럼에도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혼자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홀로 굉장히 이제 경쾌하게 산뜻한 마음으로 영국에 다녀오고, 파리에 돌아온 뒤에도 열심히 먹고 건강을 회복하며 금방 이제 일상에 적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을 촉발한 사건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우울한 파리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프랑스인 남성과 알제리 출신 이런 아랍 남성 인물들 등 해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당시 드골 정권 이런 배경들이 이제 소설에 등장하고 알제리 전쟁 이런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존재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묘선이라는 여성 인물이 어떤 겪는 이런 임신 중지 여행이라는 것을 주된 사건으로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사실 더 적실하게 독해가 되는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8혁명이라는 어떤 그 당시 프랑스에서 손장순이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던 그 당시에 목격했던 프랑스의 낙태 합법화 운동이나 그 사상적 배경이 됐던 68혁명의 정신 등을 이제 살핌으로써
이 작품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71년 프랑스에서는 유명 인사 343명이 나도 낙태했다고 고백을 하는 그 343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73년에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낙태 합법화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75년에는 시몬 베유의 주도하에 이제 베유법을 제정되어서 낙태 합법화를 성취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뜨거운 그런 역사적 현장에 이제 프랑스 파리의 이제 손장순이 이제 그 장소에 이제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의 열기를 파리 한복판에서 목격했던 손장순이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발표한 작품이 이제 우울한 파리였던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 논문에서 이렇게 썼었던 것을 이 구절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이 한국 임신중지 서사의 계보에서 좀 도롤한 작품으로 자리 지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작품이 임신 중지를 한 여성 인물을 비난하거나 낙인 혹은 혐오의 시선으로 그려왔던 이전에 굉장히 많은 한국 소설들의 그 기존의 재현 문법을 좀 뒤집어내는 그런 서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어떤 임신 중지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오래도록 내상을 남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임신 중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임신 중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여성에게 죄책감이나 고통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작가 손장수는 이제 묘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서사를 내심 기다렸던 여성 독자들에게 이 작품은 위안과 해방감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홀로 임신 중절 시술을 받으러 다녀온 묘선이 건강을 회복하고 파리를 산책하고 활보하는 결말로 이 작품이 끝맺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사건을 맞닥뜨린 여성들이 임신 중지의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죄책감으로 고통받기보다는 묘선처럼 원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기를, 또 하고 있던 공부나 일을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는 작가의 마음 같은 것이 이 소설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한국의 임신 중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대 순으로 이제 쭉 오면서 6.25 전쟁, 박정희 정권의 60, 70년대 가족계획 사업 등의 어떤 역사적, 정치적 국면들을 좀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그 한국 특유의 담론과 지형이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또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과는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설의 임신 중지 재현 양상 역시 위와 같은 상황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낙태 서사에서 임신 중지 서사로 이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형법상 낙태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서 규정되어 있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현재는 이제 입법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전체가 이제 무효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낙태는 이제 한국에서 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백래시들이 있죠. 최근에도 어떤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 한국에서의 이제 한국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또 미국에서는 또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는 로데 웨이드 사건을 이제 판결을 뒤집는 해서 이제 각 주에서 다시 이제 낙태를 처벌하는 법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입법이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 뭔가 모든 어떤 낙태라는 여성의 임신 중지라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혐오가 사라졌고 어떤 낙인의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보기는 또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보다 많은 임신 중지 서사가 발굴되고 또 여성의 몸의 경험을 더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정확한 언어들이 발명되고 고안될 필요가 있음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한국 문학사의 임신 중지 서사를 좀 아카이빙하고 새로운 그런 계보를 또 작성하고 하는 작업은 그 기존의 그 낙인들을, 혐오들을 뚫고 좀 연대하는 목소리들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임신 중지를 둘러싼 어떤 질문의 방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지 서사 속에는 합법과 불법이라는 이분법적인 평가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고유한 여성 인물들의 몸과 얼굴, 어떤 고통들, 이런 감정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신하는 목소리들을 지운 채 국가가 임신 중지를 처벌할지 말지를 그냥 결정해왔던 오랜 어떤 정치적 격적 역사가 있었죠. 그거만큼이나 또 이제 한국 문학사에도 또 임신 중지를 죄악시하면서 낙인과 혐오의 제어 문법을 반복해온 유구한 관행이 존재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 바스티안 베르브너라는 사람이 제 사람들의 편견이나 혐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편견이야, 혐오야, 혐오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태를 변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많이 접촉함으로써 직접 그들의 삶을 이해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만이 어떤 혐오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변화의 어떤 물꼬를 트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성의 임신 중지라는 어떤 굉장히 사적일 수 있는 어떤 경험이죠. 근데 이런 경험에 대한 언어 만들기,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임신 중지 서사를 어떤 그런 작품들을 어떤 읽는 것, 읽게 하고 또 창작하는 것, 그럼으로써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접촉으로서 이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접촉들을 도모함으로써 또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둘러싼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혐오의 정치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강연은 제가 이제 썼던 두 이제 논문들의 내용들이 좀 많이 이제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더 이제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메일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